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며 양국이 동시에 공동 설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15%로 낮추고 우리는 미국에 3,500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우선 협상 타결 막판 쟁점을 보면 핵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 것인가였는데 어떻게 결론 났나요? 네,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 자료, 이른바 조인트 팩트 시트 작성이 완료됐다며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이유는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 핵잠 문제로 미국 정부 안에서도 조정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게 이 대통령 설명입니다. 이후 질의응답을 받은 위성락 안보실장은 10년 내 핵잠을 도입 목표로 최대한 시기를 앞당기도록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요한 게 관세 부분인데 자동차와 의약품 관세율이 내려갔다고요? 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원목과 제재목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15%로 낮춥니다. 다만 관세 인하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의약품 역시 15%를 넘기지 않기로 했고 천연자원과 항공기 등에 대한 상호관세 15%는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는 미국산 차량 수입 제한을 뒀던 5만 대 캡을 폐지하고 기존 발표대로 대미 투자도 진행하는데요. 우선 연간 200억 달러를 한도로 2천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진행합니다. 이때 우리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조달 금액과 시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미 조선해양 부문 투자도 1,500달러 그대로 승인됐고요. 이 밖에 우리 국방비를 GDP의 3.5%로 높이고 오는 2030년까지 250억 달러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도 약속됐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코스피는 장 출발과 함께 4,10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AI 거품 논란에 금리 인하까지 불투명해지면서 뉴욕 증시 급락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모습인데요.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네, 코스피가 개장 직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는 장 출발 직후 2% 넘게 급락해 4,10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4,060선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장 후부터 1% 넘게 빠져 900선이 위태롭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만이 1조 7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 3천억 원과 3,900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급락하면서 SK하이닉스는 60만 닉스를 반납했고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자리를 내줬습니다. 테슬라가 6% 이상 급락하자 국내 2차 전지주도 일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일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된 효성은 이 거래일 10% 넘게 떨어지는 오늘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약과 바이오, 의료 AI주와 백신주는 급등하고 있고 렉나자 병역요법 시장이 7조 원이란 전망에 유한 양행도 강세입니다. 세나 테크놀로지는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3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어제보다 4.25원 오른 1,471원에 개장했지만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외환시장 구두 개입으로 1,450원 후반까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새벽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한 영향이죠? 네, 다우지수 1.65% 80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고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각각 1.66%와 2.29% 내렸습니다. 셧다운 사태가 종료됐지만 다음 달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에 AI 관련 고평가 논란이 뉴욕 증시를 급락세로 몰아넣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수익 부풀리기 비판까지 겹쳐 특히 엔비디아, AMD, 팔란티어 등 인공지능 AI 관련 종목에 낙폭이 컸습니다. 캐시우드가 약 240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에 테슬라는 6.65% 급락했습니다. SBS BC 김정윤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불확실성을 키우자 외환당국이 개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치솟은 환율 탓에 수입 물가 역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는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 현재 환율 상황 어떻습니까? 네, 달러원 환율은 오전 11시 28분 기준으로 1,459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1,471원 선에서 출발하며 상승세를 보이다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 직후 방향을 바꿔 급락하기 시작했는데요.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한 금융, 통화당국 수장들은 오전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참석자들은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국민연금,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 주체들과 안정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환율이 치솟으면 수입이 문제가 되는데 수입 물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난달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9% 오르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인데요. 국제유가가 한 달 사이 7% 넘게 하락했음에도 환율이 뛰며 수입 물가를 자극했습니다.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암모니아 등 화학 제품과 1차 금속 제품 등이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크게 뛰었고요. 농산품 중에서는 소고기가 3.3%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입 물가 방향을 예단하긴 어려우나 고환율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배드뱅크 세도약 기금은 7년 이상 연체자만 지원해 정작 채무 조정으로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은 빠졌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이 틈을 메우기 위해 저금리 특례 대출을 추가로 내놨는데요. 금리는 3%에서 4%대로 한도는 최대 1,500만 원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정부가 새로 내놓은 특례 대출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특례 대출인 새 도약론의 지원 대상은 7년 전인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해 채무 조정을 거쳐 남은 빚을 6개월 이상 갚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출 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에서 4% 정도입니다.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 원으로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납니다. 새 도약론은 오늘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증빙 자료와 주민등록 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 외에 7년 전 연체 발생 여부와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 대출이 필요해서 받으려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네, 금융위원회는 새 도약론 잠정 수요를 약 29만 명 정도로 추정했고 이 중 약 8만 4천여 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새 도약론은 3년 한시 운영하기로 하고 총 한도는 5,5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정부는 또 새 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 조정도 함께 운영할 계획인데요. 새 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정민영입니다. 홍콩 이레스나 해외 부동산 펀드 같은 고위험 펀드에서 불안전 판매로 인한 피해가 확산됐죠. 이에 금융당국은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의 위험이 투자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조사와 판매사 양쪽 모두 공동 책임을 지라는 건데요.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추진되는 건가요? 네, 앞으로는 상품 출시 단계에서 최악의 경우 등 여러 투자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펀드 신고서를 작성할 때도 투자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투자 위험 기재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상품 심사 단계에서도 고위험 펀드를 집중 심사하고 과거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운용사의 이력을 별도로 관리해 심사 강도를 높이기로 했는데요. 펀드 제조사와 판매사 간의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조사가 판매사의 주요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홍콩 ELS와 해외 부동산 펀드 등에서 불안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상품 개발 초기부터 위험 내포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내부 통제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투자자들이 안전한 상품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요? 네, 우선 설명서에 손실과 이익 구조를 분리해 손실 도표를 우선 표시하도록 하고 같은 위험 등급이더라도 수익률이 높을수록 손실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품 비교표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이어 원금 보존 추구형 상품과 원금 비보장 상품을 비교하는 방안도 추가로 넣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전액 손실이 현실화된 해외 부동산 펀드의 판매 과정을 금감원이 들여다본 결과 판매사들이 상품의 안정성 등 수익이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주요 리스크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이득이라는 속설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인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례까지 늘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어떻게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높을 수 있는 겁니까? 실업급여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인데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떼지 않다 보니 실수령액은 기존 월급보다도 많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 일한 뒤 세금과 보험료를 떼고 쥐는 돈은 월 184만 4천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로 받는 돈은 월 최소 191만 9천 원대로 일을 하지 않고도 약 7만 5천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27만 7천여 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 받아간 금액은 총 1조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가 마냥 계속 나오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지급됩니다. 또 실직 전 6개월 이상 일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감사원이 한 시중은행에서 일한 단기 계약직들을 조사한 결과 무려 87명이 딱 반년만 일한 뒤 넉 달간 실업급여 받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재작년 11만 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6.6%에 달합니다. 규모 자체도 지난 2018년 8만 명대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현 실업급여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로 근로 구직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감안해서라도 하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기금은 농어민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작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기금운영평가단의 수차례 폐지 권고를 받기도 했는데 내년에도 수백억 원의 예산이 배정될 전망입니다. 어떤 배경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이 목돈 마련 저축기금에 내년 예산이 또 배정되는 건가요? 네, 국회 정무위원회의 내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도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금 사업에 465억 9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은 농어민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985년 출시된 상품으로 일정 기간 저축하면 원금과 이자는 물론 비과세 혜택과 저축 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 최대 납입금이 20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농어가 목돈 마련 취지에는 무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당 저축의 인기가 줄면서 가입 계좌 수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저축 불이백 역시 2022년 이후로 감소 추세에 기금의 운용 필요성도 낮아졌습니다. 필요성이 낮다는 건데 그럼에도 내년에도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예산 배정에는 성과를 과대평가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매년 국회에 성과 목표와 지표 등을 제출하는데 만기 도래자 외에 목표치에 포함되지 않은 중도 해지자에 지급한 장려금도 포함시켜 거의 매해 목표 초과 달성으로 집계해왔습니다.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사업이 성과 지표를 가입 유지율 등으로 설정한 것과 달리 단순 지급 장려금으로만 산출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금융위가 농어민 재산 형성 지원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는 달리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성과 지표와 납입액 현실화 등 지적을 알고 있다면서도 대다수 가입자가 농민으로 재원 확보와 담당 부처 변경이 우선돼야 하는 점이 있어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KT가 해킹 피해 후속 대책으로 지난주 전 가입자에 대해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했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교체 시작한 뒤 일주일간에 17,000명이 교체하는 데 그쳤습니다. 예상보다 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유심 대란이 있을 거란 우려도 일부 나왔는데 고객 반응은 그게 아닌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KT 유심 교체 건수는 17,2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요일이었던 9일을 제외하고는 하루 평균 3,000건씩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지난 5일 이전에 완료된 펜토셀 불법 접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만 2천여 명 대상 유심 교체 건수를 포함해도 현재까지 누적 교체 건수는 2만 4천여 건에 그치는 수준인데요. 알뜰폰 고객을 포함한 KT의 가입자 수는 1,6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때문에 KT는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이달 말까지 유심 재고 450만 개 확보를 예고했는데 실제로 나간 수요는 아직 1%에 불과한 겁니다. 지난 SKT 유심 교체 때와 달리 KT는 구체적인 일별 유심 교체 수량과 사전 예약 수량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KT는 큰 혼란이나 물량 부족 없이 희망 고객을 대상으로 원활히 교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무상 교체인데도 왜 이용률이 저조한 걸까요? 네, 우선 부실한 안내가 한 가지 이유로 꼽힙니다. 현재 KT 공식 홈페이지나 어플 공지 외에는 별도의 문자를 통한 전국의 유심 교체 안내는 없는 상황인데요. 또 유심 교체의 번거로움뿐만 아니라 일단 이통사 해킹 사태에 바꿔서 뭐가 달라지나와 같은 고객 무력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아직 서울과 경기 일부와 인천 전 지역에 한해 교체가 진행 중인 만큼 전국으로 확대되는 다음 달 3일 이후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수험표는 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유통 외식업계가 수능 마케팅에 열을 올리면서 수험표를 지참하면 할인 혜택이 쏠쏠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영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외식 브랜드에서는 어떤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랜드가 운영하는 가성비 뷔페 애슐리 퀸즈는 저녁에도 런치 가격을 적용합니다. 수험표나 수시 지원서를 제시하고 무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하루 종일 2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뷔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수험생들에게 인기 메뉴인 오지 치즈 프라이즈를 무료 제공하고요. 베스킨라빈스에선 아이스크림 하프 갤런 사이즈를 구매하면 5,000원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볼 때도 할인받을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들은 오는 30일까지 수험생과 청소년에게 영화 7,000원 관람 쿠폰을 제공하고요.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도 자유이용권을 2만 원대 할인하는가 하면 소노 인터내셔널은 전국 8개 워터파크 입장권을 최대 61% 할인합니다. 백화점들도 혜택을 확대하는데요. 신세계는 수험표를 지참하면 스파오와 에이세컨즈 등 의류 브랜드 제품을 최대 20%, 롯데백화점은 무신사 스탠다드와 맛땡킴 등 90여 개 브랜드 제품을 최대 30% 할인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 메르세데스벤츠의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과 미래 모빌리티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은 다음 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다양한 분야 세일즈에 나섭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떤 배경에서 벤츠 회장과의 만찬을 가진 건가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서울 한남동 승지원에서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을 맞아 만찬을 함께 했는데요.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 5월 중국 베이징 중국 발전 포럼 이후 약 반년 만입니다. 이 회장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전장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육성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삼성은 지난 2017년 하만 인수와 2018년 전장 부품을 4대 성장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고 테슬라와 AI6 자율주행 반도체 공급 등 글로벌 전장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이 삼성의 전장 사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기회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칼레니우스 회장은 어제 LG그룹 주요 계열사 CEO와 HS 효성 등과도 만나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회장은 비롯해서 재계는 해외에서도 협력 행보를 이어나가죠. 네, 이재용 회장은 다음 주 UAE에서 열리는 한 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BRT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동관 하나 회장과 유영상 SKAI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하며 LG와 HD 현대, 한국전력 등 주요 기업도 동행합니다. BRT는 지난달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UAE 칼리드 왕세자가 논의한 후속 행사인데요. 국방과 방산, 에너지, AI 등 첨단 기술 협력 확대가 주요 의제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사업지원 TF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했죠. 사업지원실에는 전략팀과 경영진단팀, 피플팀이 있는데 인수합병을 담당하는 팀도 신설되면서 앞으로 삼성그룹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M&A 팀이 만들어진 만큼 이 삼성그룹이 신사업 발굴에도 속도를 낼 거란 관측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룹의 컨트롤 타워 격인 사업지원실 내에 M&A 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M&A 팀장은 안중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사장이 맡았는데요. 안 사장은 지난 2017년 삼성전자 최대 M&A였던 하만인수 등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하만의 경우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80억 달러를 들여 인수했는데 현재 연간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유럽 공조업체인 플렉트그룹을 인수하는 등 8년 만에 새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면서 추가 빅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야가 M&A 후보로 꼽히고 있나요? 주력 사업인 반도체를 비롯해 인공지능과 로봇 배터리가 주요 M&A 후보군인데요. 바이오와 헬스케어 분야도 꼽히고 있습니다. 또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대상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신성장 분야에서의 후보 업체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정부가 자동차 산업 미래 비전으로 꼽히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8년 AI 자율주행차 양산을 선언했고 미래차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기술혁신 펀드도 조성합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정부가 자율차 기술에서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겠다고 밝혔죠. 네, 정부는 오늘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을 따라잡기 위해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 관계 부처가 기아 이버플랜트 준공식과 연계해 이 같은 K-미래차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89.2% 수준으로 평가되고 레벨 4 이상은 제도 미비로 판매가 막힌 상황인데요. 정부는 내년 제도 정비를 마치고 오는 2028년 E2E AI 자율주행차의 판매를 전제로 한 양산을 선언했습니다. E2E는 기존 룰베이스 방식과 다르게 실제 주행 데이터를 입력하면 챗 GPT처럼 모든 상황에 AI가 대응하는 기술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내재화한 SDV 개발도 가속화합니다. 정부는 한국 SDV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미래차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 규모 기술 혁신 펀드도 조성합니다. 또 기술 개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이 제한됐던 걸 완화하는 등 규제도 대폭 푼다는 방침입니다. 내수시장에선 전기차 전환도 촉진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최근 확정되면서 친환경차 보급이 본격화될 예정인데요. 전기차 보급을 위한 국고 보조금을 내년 9,360억 원으로 2천억 이상 늘립니다. 또 내년부터 노후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전환 지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보조금을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를 대상으로 자금 융자도 지원을 해주고요. 미국 관세를 극복하기 위해선 내년부터 자동차 원자재 품목에 할당 관세를 적용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